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김세범입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신유연입니다. 국민대학교 주변의 숨은 명소를 찾아 소개하는 정릉 스타일.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정릉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동안 정릉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주변의 명소들을 찾아 촬영해 왔는데요. 드디어 저희가 진짜 정릉에 오게 되었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이 공간에 흠뻑 빠지게 해줄 잘생기고 멋지신 교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황선익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릉에 와 있습니다. 정릉, 릉이라는 말에서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무덤이죠. 보통 이 조선시대 무덤들이 왕실의 무덤들이 능, 원, 묘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들을 부를 때 우리가 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릉, 왕비 혹은 왕의 무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무덤의 주인공은 실은 이제 이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 이성계의 계비,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릉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정릉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보시면 정릉, 능은 요거 하나만 말하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이 봉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흔히 우리가 능침 공간이라고 해요. 이제 능이 있는 그 주변 공간과 능이 있으면 제례를 해야 되겠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실제 제례를 지내는 제향 공간으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능 했을 때 이 봉분을 포함한 이 일련의 공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릉의 입구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뭡니까? 초반부터 좋네요. 네. 아까 설명하실 때 네. 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뜻인지 한번. 네. 갭이라고 하는 거에서 개는 이을 개자예요. 그러니까 왕비의 지위를 이은 것이거든요. 두 번째 왕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조 이성계에겐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신의왕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신덕왕후입니다. 신의왕후가 죽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1392년에 개국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이 신덕왕후 강씨가 사실상 조선의 첫 번째 왕비가 되면서 갭이 두 번째 부인이면서 조선에서는 첫 번째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정릉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제가 정릉의 공간 배치를 한번 알아보고 왔었는데 이쪽으로 쭉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저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가볼까요? 네. 교수님, 여기 조그만 돌다리가 있는데 이건 혹시 어떤 다리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리 금천교라고 하는 건데요. 금천, 여기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물, 이게 이제 금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속세 영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신성한 왕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을 넘어가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금천이 흐르고 그 공간을 이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본격적으로 이제 능력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럽시다. 네, 저희가 홍살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릉과는 다르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느낌이 다르죠. 정릉이 다른 능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천도 꺾어지면서 동쪽으로 쭉 이게 흘러가게 되고, 홍살문도 이 정릉 쪽에서 보면 기역자로 꺾여 들어가서 사실은 이 향로와 어로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죠.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른 능과 대비되는 뚜렷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홍살문을 지나면 비로소 완전히 이제 묘역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저희 뒤에 있는 길의 높이가 이렇게 막 다른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두 개의 돌길이 조금 높이를 달리하고 있죠. 이 좌측에 조금 높게 되어 있는 길을 이제 향로, 그러니까 제향을 지낼 때 이제 충문과 향로 같은 것들이 가는 길이고요. 그 좀 낮게 있는 길이 이제 어로라 그래서
이제 왕이 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산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도 한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어루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루를 따라서 정자각으로 가볼까요? 아, 그럽시다. 정자각에 도착하니까 뒤에 봉분이 보이네요. 네, 이제 이쯤에서 우리 신동강호와 태조에 얽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들의 첫 만남 얘기. 혹시 사랑 얘기인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신동강호와 이 태조 이성계의 만남은 굉장히 꽤 알려져 있는데 이 이성계가 사냥을 하러 이제 막 갔어요. 말 타고 막 가서 급하게 이제 목이 말라서 이제 물가에 갔는데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그랬더니 물 한 바가지를 떠서 그 위에 버드나무 잎을 딱 띄워서 버들잎을 띄워서 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물을 주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성계가. 그랬더니 너무 급하게 물을 드시면 몸을 해하실까봐 그랬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구나라고 이성계가 생각을 하게 돼서 뭐 한눈에 반했다는 말도 있고 여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둘의 일화가 더 유명하지만 실은 이 신동강호 집안 자체도 아주 특별한 집안입니다. 신동강호의 아버지 되는 강윤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고려 말에 이성계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조선이 개국하는 과정에서 결탁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의 사연들이 있으면서 신동강호가 이성계와 결혼하게 됐고 그것이 오히려 일화로도 많이 알려지게 된 셈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동강호와 이성계의 만남은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지만 당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성계가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나름의 상황도 함께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둘은 20살이라고 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나름의 이 사랑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사랑 이야기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신동강호에 대한 이 태조의 그 애틋한 마음은 신동강호의 죽음을 대하는 데서도 뚜렷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동강호가 죽고 나서 이 정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태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정릉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 중구 정동에 있었거든요. 지금의 덕수궁 옆자리인데 그곳에서 추정컨대 한 10,000평에서 40,000평 정도 되는 범위로 굉장히 큰 능을 지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 능은 사실상 조선이 만들어진 이후에 첫 번째 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문율을 또 깬 것이기도 합니다. 사대문 안에다 원래 능을 만들면 안 되는데 사대문 안에 왕비의 능을 이렇게 크게 궁궐 앞에다 지은 거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의 좀 반발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아주 주저하지 않고 정릉을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냈고 그 옆에 이 능을 사람들이 보좌하는 원찰로서 흥천사를 짓고 흥천사에서 아침마다 이 정릉에 제례를 지내면서 아침이 울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소리를 종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제 식사를 할 정도로 애틋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정릉이 중구 정동에 있었다 그랬는데 혹시 능을 이장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릉의 정자와 정동의 전자가 같은 한자 정자예요. 그래서 정동에 이 능이 있다가 지금 이 정릉이 일로 오면서 우리 여기는 정릉이 있는 정릉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동과 정릉동은 나름대로 구는 다르지만 굉장히 인연 깊은 동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봉분으로 가볼까요? 자, 가볼 건데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봉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여기 세계유산이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국민대학교에서 정릉을 찾아온다고 했더니 봉분에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걸 보시는 학생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이 정릉의 봉분, 진 면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이 정릉 신동강호 강씨가 있는 신동강호가 있는 이 정릉 앞에까지 왔습니다. 정말 확 트인 이곳에 와 있는데요. 이 정릉에 가까이 와 보니까 혹시 뭔가 특징적인 것 눈에 띄는 점 있나요? 어때요? 교수님, 그 아까 신동왕후가 태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설명 들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좀 능이 소박한 편인가요? 아주 예리한 좋은 지적입니다. 이 봉분이 다른 능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실은 이 봉분을 둘러싸고 있는 호석 같은 이제 그런 것들도 없죠. 그래서 다소 소박해 보일 수 있어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사실은 사연이 있습니다. 태종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태조가 이 신동왕후를 사랑한 만큼 원래 부인이었던 신의왕후의 아들들인 그 중에서도 이 태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신동왕후 강씨의 마지막 아들이 세자가 되고 그것을 다시 분노해서 거기에 분노해서 태종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태조가 죽은 사후에 이 태종이 이 정릉을 사실은 나름대로 이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그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 왕자의 난이요? 네, 바로 그 왕자의 난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신동왕후 강씨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호전적이고 단호한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이성계를 도와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선을 개국할 때 그것을 돕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채근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고 그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시키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이제 정도전과 이제 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신동왕후의 아들들 방번과 방석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화가 신동왕후가 죽은 다음이 정릉에까지 미치게 돼서 태조가 살아있을 때는 차마 하지는 못했지만 이성계가 죽고 나서 이 정릉을 사실상 회철하는 이제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데 이르게 됩니다. 원래 있던 정릉의 봉분을 낮춰버리고 이 정릉을 구성하고 있던 다양한 성물들을 땅에다가 묻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청계천에 있는 광통교를 복원하는 데 쓰기도 하는 등 거의 이제 그 존재 흔적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다만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장명등인데 원래 정릉이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크고 웅장했다라고 해요. 그 당시 둘러싸고 있던 호석의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10m 가까이 지름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어느 정도냐면 지금 태조의 능인 권원능보다도 더 컸을 것이라고 추정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컸는데 이만큼 작아진 거죠, 실은.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그나마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장명등입니다. 이거는 고려 말에 공민왕대의 능 조성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고 굉장히 크죠, 봉분에 비해서. 그런 특징적인 면, 이색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정릉이 다가 아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에 남아있는 장명등이나 혼주석 아래의 고석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 그대로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 외에 봉분을 비롯한 성물들은 사실상 이장되고 이제 천장되고 새로 조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남아 있었던 청계천, 지금 청계천 쭉 가다 보면 이제 광통교가 있고 그 밑에 청계천 옆에 벽에 막 이게 그 돌들이 붙어져 있어요. 특이하게 막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바로 옛날에 정릉을 구성하고 있던 문화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릉을 온전하게 다 보려면 이곳에서도 볼 수 있고 청계천에 가서도 옛날 정릉의 모습 일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릉이랑 청계천이 이렇게 관련이 있었네요. 저희 그럼 다음번에는 청계천으로 갈까요? 아, 그럴까요? 자, 우리 이 정릉은 한편으로 이 세계유산 조선 왕릉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 40여 개의 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2009년에 월드 헤리티지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된 거죠.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류 역사 발전을 보여주는 탁월하고도 보편적인 아웃스탠딩 그리고 유니버셜한 밸류가 인정받아야만 세계유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우리 왕릉은 세 가지 요소,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자연 친화적인 장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능 주위에 이 산이 둘러싸져 있고 그리고 살포시 그 산과 산 사이에 능이 앉혀져 있는 안락한 느낌을 주죠. 이제 그런 점이 첫 번째 이 가치이고, 두 번째는 500년 이상 지속된 한 왕조의 능원 문화, 성물을 만들고 봉분을 만드는 특유의 이 왕실 문화, 이것이 하나의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또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는 조상 숭배의 전통을 보여주는 또 남다른 그런 이제 유산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받아서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이 됐어요. 근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문화재로서 그런 여러 가지 인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왕릉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왕족, 왕실 사람들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빈소를 차리고 그 이후에 능원을 조성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가는 과정을 의궤를 통해서 글과 그림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조선의 의궤는 세계 기록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릉과 관련돼서 우리는 세계 문화유산도 가지고 있고 세계 기록유산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릉이 우리 국가 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계유산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굉장히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정릉에 와서 이렇게 쭉 정릉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은 이 능 자체가 이 주위에 있는 나무들도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뭐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이런 다양한 수종들을 고루고루 이렇게 심어서 어우러지게 조경을 하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여기서 바로 보이진 않지만 이 산 넘어가서 보면 정릉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릉동에 있죠. 이 정릉천도 굉장히 아름답고 물이 맑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선에서부터 정릉천이 쭉 흘러내려가서 돌들이 부서져서 모래가 돼서 기름 정도가 됐으면 그 모래들이 부딪혀서 좋은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이름의 길음이라고 하는 지명도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릉이 이전돼 올 때 이때 지명이 사을한이었는데 여기서 사자도 사실은 모래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천과 능과 산이 어우러진 곳이 바로 우리 정릉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까운데 흥천사도 있고요. 우리 국민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진짜 대단한 역사문화 자산을 곁에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정릉에 살면서도 그런 얘기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정릉에 와서 보니까 정릉동이 달리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하루 이렇게 정릉을 쭉 둘러보고 나니까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제가 역사학과로서 나름 답사를 통해서 능을 많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정릉을 와보니까 또 정릉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능 많이 가봤다고 이런데 주변에 있는 거 굳이 버리지 마시고 자주 이렇게 오는 기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한데 정릉이 직접 들어와 보니까 더 나무들 경관도 너무 좋고 평소에는 잘 못 올라가 보는 봉분도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정릉은 올 때마다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학생들과 이렇게 와서 특별한 공간까지 가보게 돼서 남다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한편 가져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정릉 스타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공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